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잡이는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정신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가족, 직업, 재산, 자유,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요. 프랭클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단지 숫자로만 불렸습니다. 그의 아내, 부모, 형제는 모두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하며 쓴 원고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프랭클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 깨달음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전쟁이 끝난 후 그가 창시한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1945년 수용소에서 해방되었고 1946년에 그의 경험을 담은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팔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프랭클은 1997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연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글을 쓰며 자신의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의 과제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은퇴한 시니어, 건강이 악화된 시니어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내 인생의 의미 있는 부분은 끝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들은 더욱 힘듭니다. 나는 이제 남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프랭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에게 묻는 것도 아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은퇴했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삶이 질문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죠. 둘째는 경험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태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통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첫 번째 길, 즉 창조적 가치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쓸모없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찾는 길은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길이 막혔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랭클은 나이가 들수록 두 번째와 세 번째 길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만들고 이루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경험, 더 진실한 관계, 더 성숙한 태도를 통한 의미 말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했고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창조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삶은 완전히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업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갑자기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순간 어딘가에서 내 아내가 같은 태양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물리적 현존을 넘어선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본질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이 경험이 그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는 또한 태도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고 희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곳에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통의 의미에 대해, 삶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를 위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견뎌야 한다. 이 생각이 그의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은퇴했다고 해서 창조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창조적 가치는 일터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다. 여러분은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조적 가치가 유일한 의미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가치가 없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생산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에 있지 않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산하든, 여러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또는 건강 악화 후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두 번째 길, 즉 경험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젊었을 때는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하느라, 무언가를 이루느라, 어딘가로 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존재의 충만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 것,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의미는 종종 가장 단순한 경험 속에 있다. 수용소에서 그가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의 맛, 동료 수감자의 미소, 하늘의 별들, 이런 단순한 것들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제 경험에 집중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을 천천히,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특히 아름다움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무언가 유용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존재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해가 지는 것을 감상하십시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경이로움을 주고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프랭클은 또한 사랑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다. 다른 인간의 본질을, 그 고유성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은퇴 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몇 사람과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은 받기만 하고 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르게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존재 자체다. 우리가 사랑받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은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배웁니다. 그들은 인내를 배웁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것들은 모두 귀한 선물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동료 수감자들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빵을 나누어 주었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처음에 프랭클은 미안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돌보는 행위가 그들에게도 의미를 주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그들을 인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프랭클은 말합니다. 받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어려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상호 의존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길, 태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프랭클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통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변화한다. 그것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고통에 압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고 포기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견뎠고 살아남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태도였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고통, 같은 환경. 하지만 다른 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힘들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견딜 것이다.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경험을 만든다는 것을요. 같은 사건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은퇴는 끝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 있는 부분은 끝났다. 이제 나는 쓸모없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퇴는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나는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은퇴 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같은 사건, 다른 태도, 완전히 다른 결과. 이것이 프랭클이 말하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건강 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은 저주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태도는 고통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질병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태도는 같은 고통을 다르게 경험하게 합니다. 프랭클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실제로 프랭클은 말년에 여러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심장 문제가 있었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90대까지 계속 강연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한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책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는 responsibility, 즉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삶에 응답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우리는 여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줍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삶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프랭클은 말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 정원에 물 주기, 오늘 책 한 장 읽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우리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견디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만 견디자. 그리고 그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동료에게 미소 짓기. 오늘은 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오늘은 희망을 잃지 않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손주에게 편지 쓰기. 오늘 산책하기.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생각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집중할 때 우리는 의미를 찾는다. 수용소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 자신을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 목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전화하기, 교회나 사찰에서 자원봉사하기, 손주를 돌봐주기, 친구를 위로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목적을 줍니다. 넷째, 과거를 재평가하십시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의미는 변할 수 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나는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나는 저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프랭클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과거를 후회의 원천으로 보는 대신 배움의 원천으로 보십시오. 내가 겪은 어려움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한 실수들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내가 경험한 고통들이 나를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프랭클은 심지어 수용소 경험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로고 테라피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인간 정신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그것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로부터 배우십시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유산을 생각하십시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준다. 유산은 재산이나 명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산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남기는 영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현재 행동이 달라집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라. 여섯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프랭클은 감사가 의미를 찾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나는 구타당하지 않았다. 감사하다. 오늘 나는 빵을 조금 더 받았다. 감사하다. 오늘 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감사하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삶이 얼마나 많은 선물로 가득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프랭클은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여덟째,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프랭클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변형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 여러분이 극복한 어려움,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이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프랭클이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았다면 나도 내 상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것들, 여러분이 배운 것들, 이것들을 나누십시오.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압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회가 뭐라 하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프랭클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가리킨다. 여러분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열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프랭클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의미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존엄하게 죽었습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승리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찾으십시오. 목적을 찾으십시오. 살아갈 이유를 찾으십시오.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입니다. 나는 내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프로젝트입니다. 나는 내 회고록을 끝내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입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보편적이지 않다. 의미는 개인적이다. 각자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이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한 우리는 살아있다. 때때로 답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질문을 계속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랭클은 삶을 책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책과 같다. 한 장이 끝나면 다음 장이 시작된다. 은퇴는 한 장의 끝이지, 책 전체의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장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장에서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이 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프랭클은 우리에게 권한을 줍니다. 당신은 저자다. 당신은 당신 삶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다. 물론,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들을 당신 이야기의 일부로 어떻게 만들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프랭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 선택의 자유. 의미를 창조할 자유. 아무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집, 직업, 자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든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의 말을 들어봅시다.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한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 대답할 것입니까? 내일은요? 남은 날들은요? 프랭클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발명한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입술에 기도를 담고 그 가스실로 들어간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최악일 수도 있고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프랭클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아무리 나빠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내 삶은 의미가 있다. 오늘 나는 그 의미를 살아낼 것이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 삶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프랭클은 말합니다.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우리가 의미 있게 행동할 때 우리는 의미를 경험한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유한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프랭클의 말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위해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프랭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